지훈아, 우리 지훈이 살아있는 거지? 이 하래비가 널 꼭 찾으마. 김태석은 이슬비가 내리는 2월 25일 아침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1살의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손녀 지훈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회장님, 거제도까지 아직 1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안쪽 양복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살 지훈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왼쪽 눈썹 아래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죠. 3살 때 서울 본가 마당에서 놀다가 다쳤던 그 흉터 말이에요. 태석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로 달려갔었죠. 새바늘을 꿰매는 동안 내내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괜찮아, 지훈아. 그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도 헛걸음이 될까? 태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거제도를 찾았지만 손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거든요. 사설 탐정 정민규를 고용해서 전국의 보육원과 고아원도 샅샅이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녀를 찾기 위해 수십억 원의 재산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태석의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어요. 특히 거제도에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차창 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의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또 왔단다. 그는 마음속으로 손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 지훈이의 밝은 미소가 그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2005년 그날도 이런 날씨였습니다. 지훈이의 5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거제도 별장에 내려왔었죠.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후였어요. 사위도 잃어버린 딸을 찾아 전국을 헤매다가 장마철 폭우 속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이곳 거제도였어요.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태석은 현실로 돌아왔어요. 차에서 내린 태석은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스쳤죠. 20년 전 그날과 똑같은 냄새였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찾을 거야. 그는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태석은 거제도 항구에서 작은 낚싯배 한 척을 빌렸습니다. 20년 전 지훈이와 함께 탔던 그 배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하얀색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까지 그때와 비슷했죠. 배 주인은 태석을 알아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바다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파도가 높고 바람도 강해서 위험합니다. 나이든 어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냥 내일로 미루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태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만 같았거든요. 20년 동안 찾지 못한 손녀를 더 이상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 바다로 나아갔어요. 태석은 조타석에 앉아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훈이가 5살이던 그날도 바로 이런 배에서 시작됐었어요. 할아버지, 물고기 언제 와요? 지훈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곧 올 거야, 지훈아. 조금만 기다려봐. 그때 태석이 했던 대답이었죠. 하지만 물고기는 오지 않았고 지훈이는 심심해했어요. 그래서 태석은 지훈이를 달래기 위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었습니다. 인어공주 이야기, 바다 밑왕국 이야기. 할아버지, 저기 예쁜 조개 껍데기 있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소리치며 배 끝으로 달려갔던 순간이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태석은 그 순간을 수천 번도 더 되새겼습니다. 만약 그때 지훈이를 더 빨리 붙잡았다면, 만약 그날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면. 파도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태석의 배는 신거제대교 아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죠.
이상하네. 태석은 중얼거렸어요. 날씨 예보에서는 오늘 바다가 잔잔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커다란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태석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아! 그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배는 신거제대교의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과 무서운 속도로 충돌했습니다. 쾅!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배의 앞부분이 박살났어요. 태석은 충격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파도처럼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배는 순식간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태석은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손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상하게도 이 순간 2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지훈이가 바다에 빠졌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차가운 바닷물, 숨을 쉴 수 없는 공포, 그리고 어둠. 차가운 바닷물이 태석의 폐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뭔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뒤집힌 배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수직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태석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지훈이를 찾지 못한 채 죽는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어요. 미안해, 지훈아. 할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구나. 그는 마음속으로 손녀에게 사과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속에서 누군가의 강한 팔이 태석을 감쌌어요. 확실하고 힘찬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나고 자란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수영 실력이었죠. 태석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자신이 물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으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태석은 눈을 뜨려 했지만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맑지 않았거든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그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곧 해경의 구조선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석은 구조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들것에 실렸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는 희미하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태석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지훈이가 바다에서 헤엄치며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지훈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이 다가가려 하면 지훈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할아버지.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태석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린아이 목소리가 아니라 성인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지훈이는 분명 5살 아이였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태석은 하얀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목이 말라서 따갑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셨군요. 의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뻔했어요. 저를 구해준 사람은? 태석이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 최은수 씨 말씀이시군요. 이 지역에서 프리다이빙 강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그런 구조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태석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은수라는 이름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친숙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프리다이빙 강사라는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지훈이가 어릴 때부터 물을 무척 좋아했었거든요.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태석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이 깨어나기를 줄곧 기다렸거든요. 의사는 문을 열고 나갔다가 곧 한 젊은 여성과 함께 돌아왔어요. 태석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왼쪽 눈썹 아래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흉터였어요.
지훈이가 3살 때 다쳤던 그 흉터 말이에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흉터는 분명히 지훈이의 것이었어요. 길이가 정확히 1cm, 왼쪽 눈썹 아래 3mm 지점에 자리한 그 흉터. 태석은 그것을 수천 번도 더 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은수입니다. 그녀가 밝게 인사했어요. 목소리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였어요. 태석은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지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어요. 그것은 분명 태석의 딸이 늘 끼고 다니던 반지였습니다. 태석의 증조할머니부터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가보였죠.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훈이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던 그 반지. 태석이 직접 목걸이로 만들어 지훈이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지훈아. 태석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은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한데요, 저는 은수예요. 지훈이가 아니라. 그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내 손녀야. 내가 20년 동안 찾던. 은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최은수라고요. 하지만 태석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흉터와 반지,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놀라운 수영 실력.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 흉터. 3살 때 서울에서 다친 거 아니야? 태석이 떨리는 손으로 은수의 얼굴을 가리켰어요. 은수는 무의식적으로 흉터를 만졌습니다. 이건 어릴 때 다쳤다고 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혼란이 배어 있었어요. 사실 양부모님도 이 흉터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단지 어릴 때 사고로 다쳤다고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반지. 태석은 은수의 목걸이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여자들에게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갑오야. 내 엄마가 늘 끼고 다니던 반지였어. 은수는 펜던트를 꽉 쥐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두근거렸거든요. 왜 이 할아버지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질까요? 은수는 펜던트를 만지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 반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늘 목에 걸고 다녔지만 양부모님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태석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하지만 은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최은수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럼 네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태석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양부모님은 그때 바다에서 떠내려온 자신을 구해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전 기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그전 일은. 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그 이전 기억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3살, 4살 때 기억도 있다고 하는데. 태석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지훈아, 네가 사라진 그날을 기억해봐.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낚싯배를 탔었어. 그리고 예쁜 조개 껍데기를 보러 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수의 머릿속에 어떤 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파란 바다, 하얀 낚싯배, 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 희미하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었습니다. 은수는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녀는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태석은 뒤따라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훈아.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어요.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태석의 마음은 이미 은수를 따라 날아가 있었습니다. 은수는 병원을 벗어나 바닷가로 달려왔어요. 숨이 차서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은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낚싯배와 조개 껍데기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왜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은수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5살부터의 기억만 있다는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바다를 좋아하는지, 왜 물속에서 이렇게 자유로운지. 모든 게 의문이었어요. 최은수, 은수야. 뒤에서 양아버지 최만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수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만식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에게 뭐 숨기는 거 있으시죠? 은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식은 딸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섰어요. 2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날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숨길 게 뭐가 있겠니? 만식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은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솔직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저를 지훈이라고 부르셨어요. 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에 대해서도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녀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 반지였어요. 20년 전 은수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그 반지. 만식은 그 반지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디자인도 특이했고 재질도 고급스러웠거든요. 분명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은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은수야. 만식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아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은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정말 바다에서 떠내려온 아이예요? 아니면... 만식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20년 전 그날. 너는 정말 바다에 빠져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새벽 조업을 나갔다가 너를 발견했지. 의식을 잃은 채로 파도에 떠밀려 오고 있었어. 그런데요? 은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만식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분명 어떤 가족이 있었을 거야. 네가 입고 있던 옷도 비싸 보였고 특히 그 반지는. 그는 은수의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왜 그걸 말씀 안 하셨어요? 왜 20년 동안 숨기셨어요? 은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만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서웠어. 네가 진짜 가족을 찾으면 우리 곁을 떠날까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양어머니 박영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영희는 딸을 꼭 안았어요. 엄마. 은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느꼈던 간절함과 사랑이 거짓일 리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할아버지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어요. 엄마, 아빠. 은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요. 만식과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정말 내 친할아버지일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을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지만 간절함이 있었어요. 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네가 그냥 버려진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의 고백에 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거든.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분명 좋은 집 아이였어. 그럼 왜? 은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친딸처럼 키운 아이를 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아빠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영희가 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겠어, 은수야. 네가 원한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해줘. 진짜 가족을 찾더라도 우리를 잊지는 말아줘. 은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계속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기억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넓은 집, 예쁜 정원, 그리고 자신을 무척 사랑해주던 누군가의 따뜻한 품. 병실 문을 열자 태석이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태석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지훈아, 왔구나. 태석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은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진짜 제가 지훈이라면. 태석은 은수의 손을 이끌어 침대 옆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봐, 지훈아. 첫 번째 사진은 서울의 큰 저택이었어요. 은수는 그 집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우리 집이야. 내가 태어나서 5살까지 살았던 집이지. 태석이 설명했어요. 두 번째 사진은 넓은 정원이었습니다.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는 예쁜 놀이터였어요. 네가 여기서 매일 놀았어. 특히 저 그네를 정말 좋아했지.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은수는 숨이 멎었어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야. 매일 밤 할아버지와 함께 동화책을 읽었지. 특히 인어공주 이야기를 좋아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수의 머릿속에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무릎,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사랑스러운 할아버지의 미소. 할아버지. 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기억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내 엄마는 네가 4살 때 하늘나라로 갔어. 암이라는 무서운 병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를 더 많이 돌봤지. 엄마. 은수가 중얼거렸어요. 희미하게나마 예쁘고 상냥한 여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사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빠도.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빠는 너를 잃어버린 후 매일 거제도를 바닷가를 헤매며 너를 찾아다녔어.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은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수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태석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야 했거든요. 그날은 너의 5번째 생일이었어. 거제도 별장에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지. 우리는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 너는 물고기를 잡자고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어. 태석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그래서 심심해하는 너를 달래려고 바다 이야기를 들려줬지. 그때 너는 예쁜 조개 껍데기를 봤어요. 은수가 태석의 말을 이어받았어요.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배 끝에 있는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를 보고 가지고 싶다고 했어요. 태석은 놀란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봤어요. 맞아, 지훈아. 너는 그 조개 껍데기를 가지려고 배 끝으로 갔어.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너는 듣지 않았지.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왔어. 은수의 머릿속에 그날의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파란 바다,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 그리고 갑작스럽게 덮친 거대한 파도. 저는 바다에 빠졌어요. 물이 너무 차가웠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고 너를 찾을 수 없었지. 태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해경이 와서 사흘 동안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할아버지는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저는 살아있었어요. 은수가 말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저를 발견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들께 정말 감사해야겠어. 내 손녀를 살려주셨으니까.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아, 이제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줄 수 있겠니? 늙은 할비의 이기적인 부탁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할아버지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너무 오랜 시간 너와 떨어져 있었구나. 은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양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20년 동안 친딸처럼 키워준 그분들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제게 시간을 주세요. 부모님과도 상의해야 하고. 물론이야, 지훈아. 태석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손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태석은 정민규 탐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결과는 99.9% 일치였습니다. 은수는 분명히 지훈이었어요. 20년 만에 드디어 손녀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고 태석은 양부모를 찾아갔어요. 만식과 영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석이 두 사람에게 깊이 절했어요.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제가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만식이 입을 열었어요. 은수를 데려가실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훈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두 분이 진짜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때 은수가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녀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모든 분을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부모님도 모두 제 가족이에요.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태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여기서 살면 어떨까?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이제 지겹습니다. 조용한 바닷가에서 지훈이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한 달 후 태석은 정말로 거제도로 이사했어요. 서울의 모든 사업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은수는 계속 프리다이빙 강사로 일했고 이제는 할아버지도 함께 바다를 즐겼어요. 어느 저녁 태석과 은수는 바닷가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은수가 물었습니다. 태석은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지훈아.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긴 이별 끝에 다시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 바다가 빼앗아갔던 소중한 인연을 바다가 다시 돌려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바다의 품에서 되찾은 별처럼 그들의 사랑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